지난 겨울밤 응급실, 가슴을 부여잡은 할아버지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첫 방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위에서 아래로 할아버지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구겨진 바지, 헌 신발. 저쪽 대기석에서 기다리세요. 대기 시간이 깁니다. 그 말투는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침착한 인상의 의사. 그 의사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멈춰섰습니다.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봅시다. 같이 가실래요?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그 의사와 할아버지에게로 모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찰실 안에서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의사를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밤 11시 30분경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들로 가득 찬 공간, 여기저기서 울리는 호출음,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침대마다 누워있는 환자들, 보호자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시 명령음. 이곳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는 공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곳에서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들어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낡은 내복, 해진 목도리, 수십 년을 함께한 것 같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옷의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고 신발의 창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접수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표 받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번거로운 듯한 톤으로 마치 업무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하려는 듯. 아니요, 첫 방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병원에 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분위기 때문일까요?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낡은 옷, 구겨진 바지, 해진 목도리, 낡은 운동화. 그 시선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옆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대기석에서 기다리세요. 지금 진찰실이 다 찼거든요. 대기 시간이 꽤 깁니다. 그 말투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와는 다른 메시지가. 당신 같은 분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낮다. 당신의 돈이 없어 보이니까 대충 봐도 된다.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형편이 다른 환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느릿느릿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항의도 어떤 원망도 없이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해왔을까요? 그 모든 것을 내면화한 사람처럼
할아버지는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고 말이 적은 듯한 인상의 의사. 30 중반으로 보이는 이 의사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듯한 표정으로 그 의사는 주변 사람들을 재빨리 훑어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누가 먼저 진찰받을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새 신발을 신은 사람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순서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대기석의 가장 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할아버지가 대기석에 앉자마자 간호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간호사는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바쁘고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눈은 계속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무언가인 양.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일어날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만남은 운명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의사와 한 명의 할아버지가 만나면서 일어난 깊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순남입니다. 나이는 76세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도심의 어떤 골목골목에서 10수년을 살다가 옮기고 또 다른 골목에서 살다가 옮기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집을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외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서울만 알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할아버지를 참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건설 현장.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도시락과 물병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햇빛이 뜨거울 때는 더 뜨거웠고 추울 때는 더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지도록 콘크리트를 놓고 등이 휠 정도로 철근을 묶었습니다. 해가 뜰 때 집을 나가 해가 질 때 돌아오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죠. 할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조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사실,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1975년 할아버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공사판에서 만난 한 노동자의 누나였습니다. 결혼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대접하고 친구들 몇 명이 축의금을 내놓는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할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건넨 아기를 보며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얼마나 많은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을까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꼭 잘 키워야겠다. 그렇게 첫째 딸이 자라나자 곧 아들이 태어났고 또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했습니다. 자빌도 했고, 집 나르는 일도 했고, 길 청소도 했습니다. 모두 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이 까지고, 등이 삐끗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1980년대 첫째 딸이 시집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할아버지는 3년을 더 일했습니다. 예물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될 사람의 집에서 요구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을 저 집으로 보낼 때 당당하게 보내야 한다. 남편 집에 가서 못난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 그 1년만으로 할아버지는 3년을 버텼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부러뜨려도 등이 또 삐끗해도 일했습니다. 첫째 딸이 시집을 갔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1985년 둘째 아들이 대학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은 정말 컸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작정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 그 결심을 위해 할아버지는 밤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길 청소를 했습니다. 화물차도 몰았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서 화물차를 훔쳐 몰고 다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빌려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할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셋째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또다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짐들을 옮겼습니다. 몸이 더 늙어 있었지만 할 일은 더 많았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죠. 할아버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아이들은 모두 자라났습니다. 첫째 딸은 남편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둘째 아들은 회사에 들어갔고 셋째 막내딸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 손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주들의 학비도 챙겨야 했습니다. 아니, 챙기지는 못했지만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또 10수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비도 없었고 회복 기간의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국에만 다녔습니다. 파스를 사서 무릎에 붙였습니다. 약사에게 권유받은 싼 약들을 먹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물론 아이들도 자신의 가족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죠. 할아버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 즈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위해 또다시 여기저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그날을. 그 후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은 30만 원. 아, 잠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월세 2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비, 수도비, 전기료를 빼면 음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날마다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한 끼만 먹어야겠다. 내일은 라면으로 때워야겠다. 이번 달에는 전기료를 어떻게 낼까? 그런 계산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병원은 먼 곳이 되었습니다. 감기가 나도 약국에만 다녔습니다. 치과도 10년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치아가 흔들거렸지만 치료 돈이 없었으니까요. 안경을 잃어버렸지만 새 안경을 만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할아버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일이 났습니다. 2024년 1월 14일 밤 9시경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슴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팔도 저렸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할아버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셋째 딸의 휴대폰으로. 여보세요? 딸. 아빠가. 가슴이. 하지만 전화는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이들 학원 시간이라 휴대폰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죠.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지팡이를 짚고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돈을 낼 수 있는지도 확신 없이 어떻게 대접받을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밤을 모르고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밤 11시 35분 응급실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러 환자와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접수대 앞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그 첫 인사부터 느낌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에게 하는 목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짜증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통증이. 할아버지가 헐떡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내복, 구겨진 바지, 해진 목도리, 낡은 운동화. 그 시선은 마치 상품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또 돈 없는 환자가 왔네. 그런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간호사는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듯이 저쪽 대기석에서 기다리세요. 대기 시간이 깁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보면 진찰실이 2개 있었습니다. 한 개는 환자가 있었지만 한 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대기석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의 뒤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낮다. 당신의 돈이 없어 보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들이 할아버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 모서리 가장 구석진 자리, 응급실의 다른 끝에서 할아버지를 보기 어려운 자리, 마치 그곳이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된 자리인 양,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점점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온 다른 환자들을 불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새것 같은 신발을 신고 손가락에 반지를 낀 젊은 여자. 그 여자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45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환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남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할아버지보다 나중에 왔지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 통증은 이제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의료진들도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투명인간처럼 할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차갑게 흐르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뭐가 필요해요? 물 드릴까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보호자에게 하는 목소리는 할아버지에게 하는 목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한 의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젊고 침착해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할아버지를 보고 멈췄습니다. 의사의 눈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그 의사는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간호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대기 중입니다. 진찰실이 다 찼거든요. 그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진찰실은 한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1시간 전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의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의사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의사가 저 할아버지에게 가는지. 의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응급실의 모든 눈이 의사와 할아버지에게로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봅시다. 같이 가실래요?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의사의 행동은 응급실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간호사는 할아버지와 의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의사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찰실로 인도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VIP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의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어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진찰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와 할아버지는 이제 응급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크고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호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저 할아버지에게 그런 특별한 대접을 하는지, 왜 의사가 갑자기 저렇게 움직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반전의 시작임을. 진찰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있으셨어요? 밤 9시쯤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니 다른 증상은요? 숨이 차신가요? 팔이 저리신가요? 예, 팔이 많이 저립니다. 그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없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의사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들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의 눈 위에 있는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뭔가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팔뚝에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쉭, 쉭.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165/95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심근경색의 신호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가슴이 불편할 때가 요즘 자주 있으셨어요? 예,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의사의 질문이 따뜻하지만 약간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번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의사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심장검사는 받으셔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약국에만 다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계속 미루고 미루던 일들이. 의사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를 해봅시다. 혈액 검사, EKG, 흉부 X선 등등.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혀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쌓인 무언가가 흘러나올 조짐이었을까요?
검사비는 괜찮을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일단 검사하시고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님, 정말로 고마합니다. 그 말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견뎌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검사실로 가실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좋은 분들이 도와드릴 거니까 괜찮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의사는 할아버지를 검사실로 인도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진짜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의사가 저 할아버지를 저렇게 소중히 다루는지, 왜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의사가 다시 간호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시 할아버지를 쫓아가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검사실로. 검사실은 응급실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여러 기계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본 적도 없는 고급 의료기기들이, 검사 기사들은 할아버지를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VIP 손님을 다루는 것처럼 할아버지, 이쪽으로 누우세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검사 기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을 뽑았습니다. EKG를 했습니다. 가슴에 X선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할아버지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이전에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약사가 할아버지를 빠르게만 처리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 의사는 할아버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으로. 할아버지는 그 상담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왜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는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의사도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이 병원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왔습니다. 이 병원 처음 왔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은요? 글쎄요.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은 이미 알면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남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확실해진 듯 변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의사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를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할아버지의 인생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그 젊은 의사의 정체에 대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저 의사 뭐 하는 사람이야? 일반 응급실 의사치곤 이상한데?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글쎄, 뭔가 특별한 사람 같던데 저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과 달라.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의 수석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의사?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뭔가 특이하지? 환자들을 보는 눈이 정말 다르다고 할까? 마치 자신의 가족을 보는 것처럼 수석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그 젊은 의사의 정체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나이는 35세. 의대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의료봉사, 의료선교, 무료진료소, 그가 거쳐간 곳들은 모두 돈이 될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모두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소중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대형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나타났는지는 병원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병원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중간아들은 의료기기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에 못마땅했습니다. 의사면 안정적으로 벌어야지 왜 자꾸 봉사를 다니니? 의료 선교는 뭐 하는 짓이야? 돈도 안 벌고 뭐하러 하는 거야? 병원장은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준호,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렴.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결국 아들의 주장에 항복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라. 너는 이 병원에 올 생각은 없지? 아버지, 저는 이 병원에 와서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의료를 받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의료를 못 받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학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한번 생각한 후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병원에 응급실에 와라. 응급실은 모든 사람이 온다. 부자도 오고 빈자도 온다. 그곳에서 세상을 배워라. 병원장은 아들을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을 응급실에서 일하며 준호는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응급실은 마치 하나의 소우주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우아한 사람도 비참한 사람도 모두가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발견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태도가 환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좋은 옷을 입은 환자에게는 더 정중하게 대했고 낡은 옷을 입은 환자에게는 더 대충 대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이지만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뭔가? 치료는 평등해야 하지 않나? 왜 돈이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준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준호를 변화시켰습니다. 준호는 응급실의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갑부도 거지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의료진들이 준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쏟아? 비효율적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그런 태도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의학의 참된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 응급실의 많은 의료진들도 준호를 따라 환자들을 더 평등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본 그 순간 준호의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뭔가를 감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의사를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당신을 모르는데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상담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를 더욱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의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할아버지 더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1985년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명동의 한 노후 진료소에서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1985년 명동 진료소. 그 조합은 할아버지 아주 먼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의사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대 4학년 학생이셨습니다. 의료봉사를 나오신 거죠. 할아버지는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명동 진료소. 그것은 할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13세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저와 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늘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손을 빨래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저와 형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할아버지는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 시절의 기억을 깨워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신문을 배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어지러움이었어요. 그날 신문 배달 도중에 들써진 골목에 작은 진료소 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안고 진료소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도 마시게 해주셨고 진찰도 해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여기서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꼭 좋은 길을 가야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 배달을 하는 이 아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꼭 봐줄게. 힘들어도 계속 공부해. 의사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안 했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래야 돼. 이 아이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소도 적어가셨고 그 이후로 계속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진료를 봐주셨고 약도 주셨고 밥도 사 먹게 해주셨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찾아가기를 멈췄습니다. 당신도 의대에 입학하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억했습니다. 그 1985년의 어린 소년이 바로 이 의사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이 내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나를 안아줄 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의사가 되자. 그 다짐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당신은 저의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의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한 생명이 다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의사가 됐군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병원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요? 예. 여기가 가장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학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신지, 당신의 손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의사가 되도록 만든 힘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봉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훑어봤습니다. 지나간 수십 년의 모든 순간들을. 예, 나는 행복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당신이 의사가 되셨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두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밖에서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와 의사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의 모든 것은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밝혀질 때 상담실에서의 대화가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쉬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응급실로.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준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준호는 간호사를 봤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당신을 몰랐을 겁니다. 당신이 그 할아버지를 놓쳤으니까요. 일시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요. 준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검사실에서의 호출이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사실로. 검사 기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님, 결과가 이상합니다. 검사 기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검사 기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EKG 결과입니다. 약간의 ST 분절이 보입니다. 완전한 심근경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정형 협심증의 신호입니다.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는 트로포닌 수치가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초기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 기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 전문의를 호출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 치료실을 준비해 주세요. 준호는 빠르게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상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할아버지는 지금 불안정형 협심증 상태입니다. 그것은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처치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 생각한 후 물었습니다. 의사님, 제가 죽을까요? 그 질문은 순수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약속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어떤 환자보다도 더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없이는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집중 치료실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서 전문의들이 당신을 도와드릴 겁니다. 응급실로 나가며 준호는 의료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응급 이송 준비.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 의사의 눈에 담긴 진심과 결의가 보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집중 치료실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료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6세 남성, 가슴 통증으로 내원. EKG에서 ST 분절 상승, 트로포닌 수치 상승,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추정. 즉시 카테터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금 준비하자. 할아버지는 침대에 옮겨졌습니다. 더 많은 의료진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모니터들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현재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사님, 제가 만약 이 위험을 넘지 못하면 넘을 겁니다. 준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훨씬 더 큰 것들을 넘어왔습니다. 1985년도 그렇게 넘었고 그 이후 모든 순간도 그렇게 넘어왔잖습니까? 이것도 우리 함께 넘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의사님,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심장의 카테터 검사를 준비하며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한지. 그러나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정체를. 카테터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진행될 검사는 관상동맥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괜찮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검사실로 인도했습니다. 검사실에는 여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외에도 초음파 기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할아버지는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팔에는 수액이 삽입되었습니다. 모니터들은 계속 신호음을 내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할아버지, 카테터를 삽입하겠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카테터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할아버지의 관상동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 전문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문의가 준호에게 가리켰습니다. 우측 관상동맥에 약 80% 정도의 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전하행 동맥에도 약 60% 정도의 협착이 있네요. 의료진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스텐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시술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응급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명을 구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카테터와 함께 스텐트가 삽입되었습니다. 모니터의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비춰졌습니다. 좁혀있던 혈관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술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우측 관상동맥은 완전히 개통되었고 좌전하행 동맥도 충분히 넓어졌습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전문의는 준호를 봤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살았다고 봐도 됩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의사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를 관찰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준호가 특별히 돌봐주던 그 할아버지가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의사님, 혹시 그 할아버지가 특별한 분인가요? VIP이신가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VIP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세상에 어떤 VIP보다도 중요한 분입니다. 준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들이 준호와 그 할아버지의 관계에 더욱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병원장도 현장으로 나온다는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뭐해?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응급심근경색 환자를 성공적으로 시술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하지 않나? 뭔데 특별해?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전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1985년에 그 어린 소년 때부터 오늘 밤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병원장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원장의 눈도 촉촉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야? 회복실에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회복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모니터와 수액이 연결된 상태로 할아버지를 본 병원장은 한번 멈추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할아버지, 병원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장을 봤습니다. 병원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상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님들을 두셨네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원이 당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신을 살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낡은 진료소에서 봉사를 다니고 싶었는지, 왜 그 아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할아버지, 혹시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으시길 원하세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건 제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저희 병원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앞으로 모든 치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원장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 이유가 당신이기도 하니까요. 병원장은 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한자리에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 직원들 모두가 병원장을 봤습니다. 병원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회복실에 계신 박순남 할아버지는 35년 전에 우리 아들의 인생을 구하신 분입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들이 처음 대했을 때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준호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나요? 병원장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의료란 무엇인가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문학입니다. 사람을 보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의료인으로서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병원장의 말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원장은 나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들은 그날 밤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존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명의 작은 봉사가 어떻게 35년 후에 거대한 선순환으로 돌아오는지를. 다음 날 아침 응급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이 아니라 중간 등급의 편한 병실로. 준호의 선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편한 환경에서 쉬셔야 합니다. 최고급 병실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9시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봤습니다.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간호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 진심 있는 사과를
받기는 처음이네요. 간호사는 할아버지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주입 중인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심을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호 병원장이 다시 할아버지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은 편하신가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병원장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의료 환경과 의료진들의 태도가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병원이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병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의료비는 저희 병원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병원장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35년 전에 우리 준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병원장은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세 자녀가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들은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첫째 딸이 먼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줄.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의사님들이 잘 봐주셨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제때 챙기지 못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셋째 딸도 할아버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병원 어떤 병원이에요? 전화할 때 담당 의사분이 너무 친절하셨어. 셋째 딸이 물었습니다. 이 병원 좋은 병원이다. 정말 좋은 병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난밤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던 일,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일, 그리고 준호 의사를 만나게 된 일, 그 의사가 35년 전이 그 어린 소년이었다는 일. 세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작은 봉사가 이렇게 돌아왔다니.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더 잘해야겠어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와줘야겠어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봤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에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무언가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녁 6시 준호가 할아버지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자녀들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첫째 딸이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모두 좋습니다.
스텐트 삽입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혈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와 생활 개선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외래로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준호의 말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님, 혹시 남은 비용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이렇게 따뜻한 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준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들의 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영원히 존경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 그리고 그 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들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함으로 환자들을 대하겠다는 결심을.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몸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고 정신도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입구에 섰습니다. 준호와 함께 할아버지 나갈 때도 조심히 나가세요. 준호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 병원이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오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 젊은 의사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의사님, 정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누군가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 가난 속에서 태어난 할아버지, 1970년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할아버지, 3명의 자녀를 키우며 헌신한 할아버지,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남겨진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35년 후에 만난 그 어린 소년이 의사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구한 할아버지. 정말 신기한 인생이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비었나 싶던 마음도 이렇게 채워지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의사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은인인데 엄마도 꼭 뵙고 싶대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도와주던 그 시절, 할아버지는 그 어린 소년의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성스러운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35년 후에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네, 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할아버지는 준호의 차를 타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병원 입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를 도와주셔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당신 아드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병원장이 인사했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차린 따뜻한 밥, 식사를 하며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5년의 그 시절, 준호가 어떤 어린 소년이었는지, 그 어린 소년을 도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35년이 지나 그 어린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때의 감정.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준호의 집 거실의 거울. 거울 속의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가족입니다. 가족.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을 도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했던 그 작은 행동이 35년 후에 거대한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세상은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 한 어린 소년을 돌봤습니다. 그 관심이 한 명의 의사를 만들었고 그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자신의 은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환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관심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거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관심만 가져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평생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날, 그 손이 만든 35년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긴 영원한 흔적을. 고마워, 내 인생. 고마워, 내 인생. 할아버지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깊고도 영원한 안식의 잠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내는 순환 속에서.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따뜻한 손이 누군가의 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심은 사랑이 35년 후에 거대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박순남 할아버지와 이준호 의사의 영원한 인연의 이야기입니다.